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보통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얘기거든요. 이자를 내는 부채가 있고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가 있거든요. 이자를 내면 몇 프로로 내는 거냐. 부동산에 전세 제도가 내 돈을 1억만 집어넣고 2억은 세입자한테 사실은 빌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내니까. 에이,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오빠 역시 부동산이 주식이 아니야. 부동산이야. 쟤들처럼 70%가 주식, 30% 부동산 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건 이걸 좀 고려를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야, 요 이야기 졸리 대표님과 약간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대표님 죄송해요, 졸리. 그러니까 저도 한국 시장에서 사실은 부동산이 더 수익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전세 보증금으로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더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면 좀 더 여자들 만날 때도 편할 수도 있고. 제 아는 지인도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한 대 샀거든요. 람보르기니를. 오늘 이 주제는 회계사의 투자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높죠.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뭐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고 그래서 뭐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서 문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졸리 대표님 할 때 데이터를 봤는데 한 75%인가? 네, 그 정도 가지고 거지. 반대로 외국은 뭐 3대 7이라고 우리나라 꼬꾸로 칠 때 3 이런 비율로 부동산의 의존도가 높은데 근데 그걸 단순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부자가 되려면 왜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보통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얘기거든요. 왜? 부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부채가 있어요. 좋은 부채. 부채를 뭘로 나눠보시는 게 좋냐면 이자를 내는 부채가 있고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가 있거든요. 차입금 같은 거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다.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고 물건을 사올 때 야 다음 달에 줄게. 그래 다음 달에 결제해줘. 그러면 그것도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부채긴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누구한테 이자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무이자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자 한 푼 안 내고 갖다 쓴다는 거고 줄 돈을 현찰로 안 주고 한 달 미뤄서 천천히 준다는 거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무이자 부채 뭐가 있냐면 선수금. 미리 계약을 하고 성금을 10% 받다. 그러면 이게 회계상으로는 돈만 미리 받고 너 아무것도 안 해줬고 이제 또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선의세. 선의세 받으면 작가도 맞아요. 작가 그리고 선의세 받으면 그게 내 개인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잡히지만 사실 선의세를 많이 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 책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는데 내가 돈만 미리 받은 거고 근데 분명히 나는 책을 써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는 잡혀요. 근데 나쁜 부채가 아니거든요. 기업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1년 안에 갚아야 되냐 1년 이상 만기가 남았냐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나 투자자들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가 아니라 이자를 내는 이자부 부채냐 무이자 부채냐 이게 중요하고 또 이자를 내면 몇 프로로 내는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야, 요것도 재무제표 나오나요? 재무제표 나오죠 다. 그래서 무이자부 부채가 있으면 좋은 건데 개인이 투자할 때 무이자 부채를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친구가 빌려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부동산에 전세 제도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 제도라는데 사실은 세입자한테 돈을 집주인이 빌리는 거거든요. 일명 갭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아파트를 3억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2억이라면 내 돈을 1억만 집어넣고 2억은 세입자한테 사실은 빌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내니까. 이게 무이자 부채예요. 에이,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서 무이자 부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외국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무이자 부채를 활용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할 때 무이자 부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다. 이게 위험하다. 물론 그걸 고려하더라도 저는 사실 비중이 좀 너무 높긴 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 기준으로 봐가지고 얘네들보다 우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뭐 쟤들처럼 70%가 주식, 30% 부동산 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건 이걸 좀 고려를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야, 요 이야기 졸리 대표님과 약간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야, 전 회계사님이 좀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졸리 대표님 왜냐면 저도 졸리 대표님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많이 했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시장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왜 돌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의존하는지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바보는 아니고
그렇게 된 현상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무이자 부채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하고 주식이 수익률 상승률이 같으면 전 부동산이 더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주식은 레버리지를 쓰기가 힘든데 부동산은 전세 보증일 절반이다 그러면 내 돈을 절반만 집어넣고 같이 3%씩 오르면 부동산 상승률은 3%지만 내 수익률이 6%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사실은 부동산이 더 수익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전세 보증금으로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부동산이 하락하면 역으로 이제 돌아올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썼는데 내 돈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하고 주식이 분명히 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수익성도 좋아요. 제가 보기엔. 한국의 수익성도 좋은데 네. 대신에 품이 많이 들어가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럴 때 이 차이가 또 뭐가 있어요? 수익률을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주식 매매 차익 과세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부동산은 사가지고 이익을 보고 차익을 실현해서 팔면 과세가 되고 보유기간에도 세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얘랑 또 단순 비교하기 힘든 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만 맞아. 세금이나 이런 그다음에 또 세입자 구하고 뭐 관리해주고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거를 좀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 지인이 이제 샀는 집값이 네. 한 1년 지난 1억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오빠 역시 부동산이 주식이 아니야. 부동산이 하길래 제가 했던 말이 너 지금 약간 착각하고 있다. 지금 1억 올랐다 생각하지만 너 그 부동산 취등록세 내야 되지. 부동산 피 내야 되지. 그 오른 거에 대한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집 인테리어 바꾸든지 뭐 했는 거 다 따지면 실제로는 1억이 아니라 한 5천 번 걸 수도 있다. 제가 재무제표를 개인들한테 재무제표 작성해 보라고 하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손익계산서랑 자산 이거 내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잠깐만 이게 1억 올라서 나는 여기에 자산이 1억 늘어나서 투자액이 1억이어야 될 텐데 1억이 아니라 잠깐만 뭐가 비네? 그쵸. 현금으로 세금이 나가버렸구나. 이게 이제 재무제표 복식분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1억 늘었다고 해서 1억을 플러스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1억까지는 아니고 이것저것 고려해 보니까 결국 세후 실질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구나. 나는 자금을 몇 프로로 땡겨왔는데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몇 프로 수익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빚을 안 내는 거 우리는 뭐 이렇게 빚 내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채를 쓰는 게 좋냐 안 쓰는 게 좋냐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내가 부채를 몇 프로 땡겨올 수 있고 그걸 투자했을 때 수익을 몇 프로 낼 수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으로 20%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네. 부채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뭐 지금 3% 땡겨가지고 여기서 10% 이상 수익이 난다면 무조건 써야죠. 무조건 써야죠. 부자들은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네. 은행에서 3% 빌려왔는데 우리 지금 부동산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니까 네. 그러면 3% 땡겨가지고 5% 수익 내면 2%씩 남는데 그렇죠. 많이 땡겨오면 많이 땡겨올수록 더 이익이니까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무조건 빚은 지면 안 된다. 무조건 빚지지 말아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뭐냐면 그렇게 3%로 땡겨와가지고 그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활비로 써버리니까. 그러면 빚을 내면 안 되죠. 그쵸. 그 돈이 막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3% 땡겨가지고 뭐 하냐 보다 자동차 사요. 자동차는 사실 수익을 내는 자산이 사라지는 자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제일 큰 거 두 가지. 대부분 집, 차 이래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차가 자산이냐.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들려면 자산은 정의가 뭐냐면 미래에 내 현금 수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졌을 때 앞으로 수익이 늘어난다. 부동산을 샀더니 월세 수익이 따박따박 생기더라. 자산이에요. 자동차를 샀더니 뭐가 생기냐고요. 그럼 자동차 뭐예요? 자동차를 사면 수익이 느는지 지출이 느는지 지출이 그렇죠. 그러잖아요. 소형차를 샀을 때보다 중형 대형차를 샀을 때 지출이 더 느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자산이냐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살수록 더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게 어떻게 이게 자산이냐는 거죠. 기업은 자산인데 기업은 뭐냐면 이 자동차를 가지고 뭘 하냐면 영업에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배달하고 원재료를 싸게 사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돈을 버는데 차를 사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내가 좋은 차를 샀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이 저 이번에 비싼 차 샀으니까 월급 좀 올려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그래 올려줘야겠구나. 올려주냐는 거죠. 진짜. 오히려 자동차 유지비만 늘어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차를 사놓고 자기 자산이라고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들. 이거 뭐 재미로 드리는 얘기지만 그런 가치도 있죠. 뭐 남자로 치면 남자들이 조금 더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면 좀 더 여자들 만날 때도 편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보고 만나는 여자분이 나한테 앞으로 도움이 될 거냐?
마이너스가 있거나. 제 아는 지인도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한 대 샀거든요. 람보르기를. 개인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목적이겠죠.